안녕하십니까. 교재 38페이지 79번 문제 들어가 봅시다. 79번 문제. 액티브 투자 전략을 설명한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펀드가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펀드가 투자하는 펀드의 투자 전략을 크게 나누면은 아주 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하는 전략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패시브,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 투자 전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자, 액티브 투자 전략, 액티브 전략,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적극적인 전략이고, 두 번째로, 패시브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크게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액티브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투자에 대한 분석을 해서,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투자 전략은, 우리 일반적으로 인덱스, 소위 말하는 인덱스 수익률, 다시 말하면, 어떤 지수화 했을 때, 종합적인, 지수에 의한, 우리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주가지수, 그 주가지수의 상승률만큼 수익을 얻는다. 이걸 인덱스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인덱스 수익률만 얻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게 플러스 알파, 초과 이윤을, 초과 수익을 더 얻겠다라고 하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인덱스 수익률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이 액티브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액티브 전략이라고 할 때도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에 대한 분석을 한단 말이야. 분석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주식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첫째 하나는, 자, 결국, 주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거시경제의 상황에 따라서, 경기 변동 여하에 따라서,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거시경제에 대한 어떤 거시적 국민경제에 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거시적 국민경제에 대한 분석이다라고 한다면은 경제 성장이라든지 또는 경기 순환의 어떤 국면에 해당되는가, 경기 순환적 국면이라든지 또는 어떤 금융 상황이라든지, 그죠? 금융 상황이라든지, 또는 실물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금융에 대한 금융 상황, 이런 것도 다 분석의 대상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것을 분석을 다 해서, 이런 걸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어떤 산업에 대한, 또는 업종에 대한, 이런 분석을 통해서 결국, 업종에 대한, 또는 어떤 자산에 대한 또는 어떤 산업에 대한 업종 산업 뭐 똑같은 건데 자산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과연 어느 업종의 주식 또는 어떤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부동산 쪽이냐 또는 증권 쪽이냐 이런 자산 또는 어떤 업종 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인덱스 수익률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갖다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짜는 그러한 전략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러한 투자 전략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톱다운 어프로치다. 이렇게 합니다. 톱다운 어프로치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톱다운 어프로치다. 다시 말하면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해서 업종과 자산으로 범위를 좁히고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투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큰 데서 낮은 걸로 톱다운 어프로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런 거시적 국민경제 분석이나 금융 상황에 대한 분석 이런 거 하지 말고 오로지 그냥 각 주식별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저평가된 주식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요걸 파악을 해서 이 저평가된 주식에다 투자하자. 그럼 저평가된 주식에다 투자를 하면은
주식의 가치는 높은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식 가격이 낮단 말이야. 그럼 언젠가는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저평가된 주식에다가 그냥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저평가된 주식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쪽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인가라는 의사결정을 하는 요런 거는 그것이 큰 관점에서 톱다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밑바닥에서 어프로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은 bottom up 어프로치. 아래에서 위로. bottom up 어프로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패시브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극적이죠. 소극적이니까 이거는, 초과적인 어떤 수익을 얻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인덱스 수익률만 얻으면 되겠다. 그래서 인덱스 수익률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인덱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의 상승률만큼의 수익률만 얻으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그래서 인덱스 수익률만 얻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패시브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이제 패시브 전략의 경우에는 주로 시스템적인 어떤 투자 전략을 행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의해서 투자 전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분석이나 주관적인 판단 이런 건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나 주관적 분석 이런 건 배제돼 버리고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시스템에 입각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패시브 투자 전략이고 이런 경우에는 인덱스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7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액티브 투자 전략을 설명한 다음에 그래서 A는 이랬네요. 자, 펀드의 투자 전략은 크게 액티브 투자 전략과 패시브 투자 전략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죠? 액티브와 패시브로 분류할 수가 있다. 액티브 투자 전략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A는 거시경제 및 금융 변수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 대상 종목의 저평가 여부만을 투자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bottom up approach. 그래서 A에 해당되는 말이 bottom up approach가 될 것이고 그러나 B는 경제 및 금융 동향의 변화에 따라 자산 간, 업종 간 투자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바로 top-down approach가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매니저들은 이 두 가지 전략을 혼합하여 운용한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밑에 해설을 보니까 bottom up 나와 있고 top down 나와 있고 3번에 트래킹 에러 나와 있죠. 트래킹 에러라고 하는 것은 트래킹 추적한다. 에러 오차, 추적 오차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인덱스 펀드의 실적과 지수의 실적 차이를 말한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실제로 실현한 실적과 그 다음에 주가 지수에 의해서 산정된 실적과는 항상 이꼬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차이를 우리는 트래킹 에러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알파 추구 전략이란 인덱스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추적 대상 지수보다 좋은 수익률을 내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런데 결국 인덱스 펀드에서 그 구성하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함으로 인해서 실제의 그 주가 지수 또는 어떤 섹터의 지수, 이 지수의 수익률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덱스 수익률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얻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파 추구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80번 한번 봅시다. 적극적인 채권 운용 전략. 이렇게 나와 있네. 자, 펀드에서 채권을 운용한다. 이런 얘기죠. 채권을 운영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적극적인 운용 전략이 있고 또 소극적인 운용 전략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적극
적극적인 채권 운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 이제 적극적이다. 이렇게 한번 봅니다. 적극적인 채권 운용 전략이다. 그럼 적극적이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전략이 오면 채권과 관련되는 거지만 적극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인덱스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수익률 플러스 알파 추구 전략이다. 그지? 알파 추구 전략이다. 자, 그리고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 수익률에다가 초과 수익을 넣는다는 거죠. 그지? 그러면 우리는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이다 라고 한다면 초과 수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이다 라고 전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적극적 투자 전략이 나오질 않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자 전략은 시장이 비효율성이다. 그래서 시장의 비효율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장의 비효율성을 전제로 하면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전략이 바로 적극적 운용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적극적 채권 운용 전략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거기에 나와 있는 해설 부분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자, 80번 해설 보니까 펀드의 적극적 운용 전략은 시장이 비효율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래서 시장이 비효율적이라고 전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 분석을 해서 인덱스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적극적 채권 투자 전략의 예를 들어서 쭉 나오는데, 첫째, 두레이션 조절 전략. 두레이션 조절 전략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레이션을 조절하는 전략. 자, 일반적으로 두레이션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하면은 투자한 원본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이걸 회수기간이라고 그래. 근데 회수기간인데 지금 100만 원을 투자하고 1년 뒤 50만 원, 2년 뒤에 50만 원이 회수되었다. 그러면 회수기간이 2년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1원의 화폐 가치와 1년 뒤 1원의 화폐 가치, 2년 뒤 1원의 화폐 가치가 동일하다라고 보고 해수기간을 산정한 겁니다. 이런 해수기간을 우리는 단순 해수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다 현실에 맞는 것은 지금 1원의 화폐 가치는 1년 뒤 1원의 화폐 가치보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원은 지금 당장 사용할 수가 있지만 확실한 1원이지만 1년 뒤에 1원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원을 빌려주고 1년 뒤에 1원 받았다라고 해서 1원 빌려주고 1원 받았으니까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았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지금 1원을 빌려주고 1년 뒤에는 1원에다가 이자 10% 붙여서 1.1원을 받았다. 그러면 1년 뒤 1.1원과 지금 1원의 화폐의 가치는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와 같이 화폐는 시간에 따라 가치가 다릅니다. 이건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경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을 투자했다. 1년 뒤 50만 원이 회수되었다. 2년 뒤 70만 원이 회수되었다. 그런데 2년 뒤 70만 원의 현재 가치는 51원에 해당되고 1년 뒤 50만 원의 현재 가치는 현재 49원에 해당되어서 결과적으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니까 1년 뒤 50만 원, 2년 뒤 70만 원 해소한 것이 지금 100만 원하고 똑같다. 그래서 지금 100만 원 해소하는데 2년 걸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미래에 들어오는 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가지고 해수기간을 고른 거야. 이걸 현가 해수기간으로. 현재 가치로 계산한 현가 회수기간. 그러면 이 두레이션이 뭐냐? 두레이션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복잡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두레이션은 바로 현가로 계산한 해수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가로 계산한 해수기간을 말한다. 아시겠죠? 현가로 계산한 해수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듀레이션 조절 전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앞으로 예를 들어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면 향후 금리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무슨 말과 같냐면 앞으로 금리가 하락할 것 같다 하면은 수익률이 떨어질 것 같다 이 말이고 채권의 수익률과 채권의 가격은 반비례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수익률인 금리가 떨어질 걸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말은 채권 가격이 채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채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걸로 예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채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러면 1년 뒤에 채권을 팔아서 채권 가격을 받는 것보다는 3년 뒤에 채권을 팔아서 채권 가격을 받았을 때 훨씬 채권을 팔아서 처분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본 이득이 더 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채권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결국 해수 기간을 늘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듀레이션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팸으로써 채권의 자산 가치를 높여준다. 자산 가치를 높이는 이런 전략을 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듀레이션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펴는 게 좋겠다. 자, 반대로 앞으로 향후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 어떤 얘기예요?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그리고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이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이 뒤에 처분되면 처분될수록 점점 손해를 보니까 가능한 한 빨리 채권을 팔아야 되겠다. 그지? 팔아서 해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듀레이션을 일단은 줄이는, 감소시키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듀레이션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의 자산 가치의 하락을 그만큼 줄여줄 수가 있다. 오히려 자산 가치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킨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자산 가치의 하락을 그만큼 줄여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향후 금리가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경우 듀레이션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펜다라고 하는데 듀레이션을 증가시키는 전략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 행가로 계산한 해수 기간을 늘린다 이 말이지. 해수 기간을 늘린다라고 한다면은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하라는 말입니까? 만기가 짧은 채권에 투자하라는 말입니까? 당연히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하라는 이야기지.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그만큼 듀레이션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표시 이자율을 볼 때 채권의 표면에 표시되어 있는 채권의 표면 이자율을 볼 때 표면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해수기간이 짧아집니다. 많이 해수돼 들어오니까 이자를 높게 받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해수기간을 늘리겠다라고 한다면 채권의 표면 이자율이 낮은 경우에 해수기간이 증가되니까 채권의 표면 이자율이 낮은 이런 채권에 투자한다.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듀레이션을 조절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러한 전략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설명한 거 우리 교재에서 간단하게 이제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39페이지 2번에 적극적 채권 투자 전략에서 가분의 듀레이션 조정 전략 되어 있죠.
듀레이션 조정 전략은 펀드의 듀레이션을 조절하여 펀드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다.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펀드 듀레이션을 늘리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듀레이션을 증가시키고, 이 말이죠. 늘리고,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듀레이션을 줄임으로써 채권의 자본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채권의 자산가치를 높여서 자본이득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채권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 두 번째로 채권 수익률 곡선.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선 채권 수익률 곡선이라는 걸 알아봐야 되겠다. 채권 수익률 곡선이 뭐냐 이런 이야기죠. 채권 수익률 곡선은요. 요렇게 그려지는데 이걸 원점으로 하고 이쪽은 채권의 잔존 만기입니다. 잔존 만기고 Y축은 만기 시의 수익률, 만기 수익률입니다. 채권의 만기 수익률입니다. 이 만기 수익률이 바로 채권 가격을 계산할 때 수익률 자체가 할인율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 곡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잔존 만기와 만기 수익률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의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행도 있고요.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행도 있고 수평행도 있고 우하향행도 있습니다. 우하향행도 있는데 이 중에서 우상향행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은 가장 일반적인 우상향형의 수익률 곡선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상향형의 수익률 곡선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자, 수익률 곡선은 신용도는 동일한 하나의 정권이면 정권, 거기에서,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정권이죠. 그 동일한 정권이나 채권, 이 경우는 채권을 들고 있는데, 채권이나 정권의 수익률과 만기까지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그 채권이 국채라고 한번 해보자, 국채. 국채라고 하면, 국채의 경우에 채권 수익률 곡선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만기가 1년, 2년, 3년. 만기가 1년일 때, 뭐, 예를 내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만기가 1년일 때 만기 수익률이 5.3%다, 예를 들어. 만기 2년일 때는 5.5%다. 만기가 3년일 때는 5.6%다, 수익률이. 그럼 국채의 경우에 만기 수익률과 잔존 만기의 관계는 만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수익률은 줄어든다 이런 얘기죠. 그치? 만기가 짧을수록 수익률은 줄어든다. 이게 우상향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채의 채권 수익률 곡선 이렇게 나왔는데 국채가 아니고 예를 들어 회사채의 채권 수익률 곡선을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할 때 이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BBB 플러스 신용등급이다라고 해보죠. 국채는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아주 좋죠. AAA 플러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회사채 BBB 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어떤 회사의 회사채. 이 회사채 만기 1년일 때 수익률이 7.3%. 예를 들어서 만기가 잔존 만기 2년이면 8.1%. 3년이면 8.3%. 그러면 이런 수익률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채권 수익률 곡선인데요.
그러면 이 회사채와 국채와 이 사이에서 볼 때, 동일하게 만기 3년이라고 봅시다. 만기 3년의 국채와 만기 3년의 이 회사채, 만기 3년의 국채와 만기 3년의 회사채의 수익률의 갭이 얼마냐? 갭이 8.3에서 갭이 8.3에서 5.6을 빼주면 얼마가 되죠? 3분의 7하고 2.7입니까? 2.7%의 갭이 나타나죠. 이것을 신용 스프레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왜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냐면 신용 등급의 차이로 해서 나머지는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잔존 만기는 똑같은데 단지 요 수익률의 차이는 신용 등급의 차이로부터 나타난 차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용 객차다, 차이다, 스프레드. 신용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기 3년의 국채와 만기 3년의 회사채의 신용 차이로부터 나타나는 수익률의 차이인 스프레드는 신용 스프레드 2.7%다라고 하고 이것에 100을 곱하면 270이 되죠. 270의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BPS. 그래서 퍼센테이지에다가 100을 곱한 것이 BPS다. 베이시스 포인트. BPS다. 그래서 신용 스프레드는 270 BPS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국채라고 해보죠. 동일하게 국채. 자, 국채의 기간에 따라서 2년짜리 국채와 1년짜리 국채의 1년짜리 국채의 수익률의 차이는 요만큼 되죠. 그럼 그건 어떻게 되냐면 동일한 국채 2년짜리와 1년짜리의 수익률 차이는 5.5 마이너스 5.3이 되니까 0.2%가 되지. 0.2%는 100을 곱하면 200 베이시스 포인트가 되지.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는 동일한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채권의 단지 만기 기간에 따라서 나타나는 수익률의 격차다. 그래서 이것을 기간 스프레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채권 수익률에 대한 내용, 채권 수익률 곡선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채권 수익률 곡선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채권 수익률 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채권 운용 전략에서 채권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곡선 타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우상향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분석하는 것인데, 채권의 잔존 만기가 짧아지면은 수익률이 하락하여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자, 채권의 여기서 요 경우를 보면 잔존 만기가 짧아지면 수익률이 줄어들죠. 잔존 만기가 짧아지면 수익률이 줄어들죠. 그럼 수익률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채권의 수익률은 바로 할인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된단 말? 오른단 말이지.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니까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그죠? 이와 같이 채권의 잔존 만기가 줄어들m에 따라 수익률이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오르는 이러한 효과를 우리는 수익률 곡선 상에서 요점에서 요점으로 옮김으로써 채권 가격을 올릴 수가 있고, 채권 가격을 올림으로써 채권의 자산 이득을 높여줄 수가 있는 이러한 전략이 구사될 수가 있다. 자, 이럴 때 이와 같이 이렇게 만기를 줄임으로써 수익률이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오르는 이런 효과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효과를 롤링 효과라고 그런다. 또는 솔드 효과라고도 한다. 그럼 롤링 효과와 솔드 효과의 차이는, 롤링 효과는 주로 장기 채권에 나타나는 이러한 효과를 롤링 효과라고 그러고,
솔드 효과는 단기 채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효과를 솔드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번에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에서 채권의 잔존 만기가 짧아지면 수익률이 하락하여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이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롤링 효과는 잔존 만기 5년 이상인 장기인 채권에서 발생하며, 솔드 효과는 잔존 만기 2 내지 3년의 단기 채권에서 발생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밑줄 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간단한 건데, 바벨행 채권 전략. 바벨행 채권 전략은 단기 채권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보유하고 장기 채권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보유하는 이런 전략인데, 단기 금리가 상승하고 장기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유용하다. 그러니까 단기의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은 단기 채권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요. 장기 금리가 하락할 걸로 예상되면은 장기 채권은 채권 가격이 오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자본 이득을 획득하고자 하는 이런 전략을 바벨행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행 전략은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만 보유하고 중기는 보유 안 하는 이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단기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보유하고 장기는 채권의 자산 가치의 증가를 통한 자본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그러니까 단기와 장기만 보유하는 이런 전략을 바벨형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탄환행 전략. 앞으로 금리가 오를지 금리가 떨어질지 예측을 도저히 못하겠다. 금리가 오를지 떨어질지 예측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단기채다 장기채다 이게 참 곤란하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그냥 중기채를 보유하는 전략, 이런 걸 우리는 탄환행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크레딧 채권 운용 전략은 경기 침체기에 국채 등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고 경비 회복기에는 회사채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얻고자 하는 전략이 크레딧 채권 운용 전략이라고 합니다. 크레딧, 신용이죠. 이건 뭐냐면 앞으로 경기가 영 불황일 것 같다. 불황이다라고 한다면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니까 안정적인 곳에 투자해야 되겠다. 국채 중심으로 투자하자. 경기가 앞으로 많이 활성화되겠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많이 얻도록 위해서 회사채 쪽에 투자를 많이 늘리자. 이런 것들이 바로 크레딧 채권 운영 전략입니다. 됐죠? 자, 그래 이걸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8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적극적 채권 운영 전략을 설명했습니다. 옳지 못한 것을 했는데 1번에 향후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은 듀레이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듀레이션을 늘리라고 그랬죠. 그죠? 금리가 상승될 걸로 예상되면 듀레이션을 줄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에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은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만 사용 가능하다. 바벨행 전략은 단기 금리가 상승하고 장기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유용하다. 탄환행은 중기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향후 금리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다. 됐죠? 다 설명한 것을 가지고 지문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0번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81번부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